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축구 소식은 사실 오늘 것도 있고 어제 것도 있고 근데 저번에 챔스 때 이제 뉴스 정리해놓고 못했어요. 왜 못했냐? 중계가 너무 많았어. 주중에 뭐 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뉴스 중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중계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안 하면 아까운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오늘 몰아서 하겠습니다. 호날두는 현재 심장마비로 누워있는 압데락 누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날두는 누리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포함한 영상을 찍어 보냈고, 영상은 오늘 오후 한 길거리 축구 선수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호날두는 그 영상에서 말하길, 안녕 누리, 나는 호날두야. 네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락하자라고 말하며, 아약스의 유망주였던 누리는 1년 반 전 오스트리아 훈련 캠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 손상을 입은 채 아직도 현재는 누워 있습니다. 네. 누리 사건이 또 이렇게 금방 흘러갔네요. 사실상 요즘은 뭐 이제 아약스 관련된 분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 대용이 잘 컸지만 그만큼 잘 클 수 있었던 선수가 또 누리라고 말하면서, 누리가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라면 참 지금 더 큰 팀에서 뛰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누리 선수가 지금 누워 있지만 하루빨리 또 일어나서 다시금 그라운드를 누비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구 관련된 일을 하는 걸 보고 싶네요. 신영록 선수가 또 생각나가지고, 네.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모라이스 사단의 디마스 코치가 전북과 결별을 하였습니다. 디마스 코치가 전북과 결별하게 되면서 오늘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K리그 1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코치직을 역임하던 디마스 코치가 한국을 떠났다라고 보도했으며, 신인 감독과 함께 온 코치가 반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양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에 앞서 디마스 코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루이스 피고에게 나는 오늘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뭐 답글을 남겨서, 뭐 이거는 뭐 전북 코치들 포함해서 전북 팬들도 미리 알고 있던 부분이었죠. 지금은 디마스 코치가 포르투갈로 갔다고 합니다. 설마 진짜 무리뉴냐고? 아, 그건 아니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싫어요, 팬들이. 이런 데서 막 파생돼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베일에게 2억 3,600만 유로, 3,035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레알은 가레스 베일에게 총 2억 3,600만 유로를 투자를 했고, 가레스 베일은 2013년 토트넘에서 1억 유로의 가격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지만, 현재 그는 레알에서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추측과 함께 6년간의 마드리드 생활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첫 새 시즌 동안 1,800만 유로, 230억의 연봉을 받았으며, 2016년에 계약을 갱신해 2022년까지 매해 2,700만 유로, 345억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알 팬들은 44경기에서 22골을 넣은 첫 번째 시즌을 최고로 치고 있으며, 그것은 1득점당 21억, 그러니까 한 경기당 10억짜리의 경기를 뛴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의 최악의 시즌은 2016-17 시즌으로 27경기에서 단 9골에 그쳤는데, 이 시즌을 계산해보면 한 골당 무려 60억에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오자마자 잘해줬으니까 이 베일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에는 상당히 높았으나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부상과 신음하면서 베일이 자기의 능력을, 물론 경기에 바로 나오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 베일이 좀 더 쉬어야 되는데 팀이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투입된 것도 분명히 레알의 잘못이긴 해요. 그러니까 베일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레알 구단의 잘못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한 집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던 덴벨레는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법정은 지난 8일 덴벨레에게 임대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혐의로 1만 유로 1,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하며 사건은 덴벨레가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발생했는데 집주인 바이젠버그는 독일 빌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길 덴벨레가 떠나고 들어간 집은 말 그대로 쓰레기통이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방이 난장판이었고 심지어 덴벨레의 옷도 너저분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화가 난 집주인 바이젠버그는 덴벨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2만 1,000유로 2,700만 원의 이제 포상금을 자신이 이제 요구했는데 그러나 독일 법정은 집주인의 요구보다 반 정도 낮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며 덴벨레의 변호사 클레켄은 덴벨레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올바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오늘 벌금을 감면한 것은 큰 성과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뭐 1,300만 원에 퉁쳤으니까 뭐 기쁘다 이런 건가? 네. 여튼간에 이때 급하게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면서 좀 정리할 시간이 없었으면 주변인들한테 좀 부탁하곤 했으면 했는데 뭐 청소도 안 하고 가고 뭐 쓰레기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구형이 됐네요. 뭐 돈 냈으면 끝났겠죠 뭐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의 바람은 독감에 걸려 팀 동료들을 피해 따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레알은 주말 레가네스전을 앞두고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러나 바라는 독감에 걸리면서 팀 동료들을 피해 따로 훈련을 받았고 요렌테와 카르바알은 다시금 훈련 그룹에 합류했으며 아직 회복하지 못한 코르투아는 실내 체육관에서 따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편 비니시우스는 브라질에서 돌아온 후에 시즌 종료 전에 아마 복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회복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을 이제 경질했죠. 피오렌티나는 오늘 피올리 감독으로부터 사표를 받았고 그래서 뭐 서로가 그냥 사이좋게 헤어졌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좀 안 좋긴 했지. 그래서 지금은 수석 코치 지휘하에 이뤄졌고 이 감독의 선임이 이뤄졌어요. 그 뉴스는 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인 리오넬 스칼로니는 자전거를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합 파타 리버풀이 1위라며? 아 진실러스님 훔다. 감사합니다. 훔바바. 네.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스칼로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인 리오넬 스칼로니는 오늘 마요르카에 있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고 하며 스칼로니는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치였었고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공식 발표로 스칼로니 감독이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하지 않은 타박상으로 치료를 마치고 이미 퇴원해서 감독 업무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진이 왜 없지? 잠깐만요. 차에 치였던 사진이 있는데 수술 약간 한 사진이 있었는데 하긴 좀 징그러우니까 안 보는 게 낫겠다. 근데 있었는데. 아우크스부르크는 감독이었던 마누엘 바움을 경질시켰습니다. 후임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 슈미트 감독, 전 마인츠 감독과 이제 볼프스부르크 감독을 했던 이 마틴 슈미트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마틴 슈미트 감독 아래서 이제 구자 처리 또 어시스트를 바로 올렸기 때문에 잘 쓰겠죠. 영국 축구협회는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 프리미어리그 클럽 외국인 선수를 17명에서 13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에게 브렉시트가 추가적인 협의 없이 기존의 예정대로 현실화될 경우 각 팀당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의 숫자를 현재 17명에서 13명으로 줄이도록 하길 바란다 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016년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브렉시트는 그 후에 지속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을 원하는 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전히 조정 및 번복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여전히 기존에 결정된 대로 브렉시트를 실행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이제 찬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등록이 막 어떻게 막 골치 아프게 된다 막 아니면 뭐 워크퍼밋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해봐야 할 것 같아. 해봐요. 말만 하는 거 말고 정말 해봐야 어떻게 결정이 빡 이루어져야 이제 뭐 정리가 되든가. 아니 근데 이게 정리 자체가 갑자기 빡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나누겠죠. 뭐 갑자기 뭐 17명에서 13명으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팀들이 좀 뭐 힘들어하겠어요.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천천히 나눠서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도 문제가 있냐고? 이제 잉글랜드에 한국 선수 별로 없잖아요. 문제가 될 만한가 이게? 뭐 이게 될 때쯤이면은 뭐 기성용도 잉글랜드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뭐 그런데 지금.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굳힌 이승우의 소속팀 부진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팔레르모와의 13라운드 경기에서 85분을 뛴 것을 시작으로 이후 대부분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서 8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이제 9일에 팔레르모와의 경기에서도 또 한 번 선발로 뛰었으며 징계로 나서지 못한, 그때 징계는 퇴장이었죠. 나서지 못한 30일 크레모네세전 이후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출장했습니다. 사실상 팀의 확고한 주전으로 올라선 모양새인데 세리아 B는 상위 2개 팀이 자동으로 1부 리그로 승격하고 3위부터 8위까지 6개 팀이 치열한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단 한 팀만이 추가 승격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현재 베로나는 2위 레체에 승점 6점 차로 뒤진 상태이며 이번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저번에 기사라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현재 베로나가 6위까지 떨어졌네. 최근에 졌네. 베로나 안 좋네. 안 좋아. 베로나는 다이렉트 승격은 물 건너 갔고요. 지금 경기 수가 뭐 한 경기를 덜 했다 쳐도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냥 플레이오프로 승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지. 맨유가 맨시티 잡고 챔스 간다고? 그래요. 네. 화이팅! 맨유! 하! 챔스. 나 잡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나도 맨유가 맨시티 잡고 챔스 갔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하! 아하! 가자, 맨유! 보여줘라! 과거 영광을. 베일의 에이전트는 베일이 잉글랜드로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레스 베일의 에이전트 조나단 바넷은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베일은 이곳에서 아주 행복해하며 베일은 레알의 선수이고 지금 베일은 잉글랜드 복귀를 전혀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다시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진짜 맨유가 꼭 맨시티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팀 말고. 네. 저번에 그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의 평점, 그 챔피언스리그 이때 또 준비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 1등으로 손흥민의 골로 이제 토트넘이 이겼고 토트넘의 요리스가 평점이 7점, 트리피어 6점, 토비가 8점, 베르통은 7점, 로즈가 7점, 시소코 7점, 윙크스 8점, 에릭센 7점, 알리 7점, 케인 6점. 케인은 또 이제 몸이 안 좋았지 이때 또. 손흥민이 8점으로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때 뭐 맨시티는 에데르슨 골키퍼가 5점, 워커 6점, 라포르테 6점, 오타멘디 5점, 델프 5점, 파비안지뉴가 6점, 균도안이 6점, 다실바가 6점, 마레지 5점, 스털링 7점, 아구에로 5점. 요즘에 스털링이 너무 잘해요. 네. 아, 이때 사실 좀 지난 뉴스긴 하지만 말씀해드리면 경기 후 손흥민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자신들이 이길만 했고 새로운 경기장이 너무나도 좋다. 토트넘은 뉴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32분 손흥민이 결승골을 기록을 했고 토트넘은 전반전 PK도 내줬고 후반 해리케인의 부상으로 위기에 빠진 토트넘의 해결사는 역시 손흥민, 빛흥민, 갓흥민, 슈퍼콘, 슈퍼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32분 에릭센의 침투 패스를 잘 살렸고 페널티 박스 안 오른쪽에서 왼발 터닝 슛으로 에데르송이 막지 못할 만한 이제 아주 강력한 슛을 때려서 득점을 했죠. 이미 새 경기장에서 개장했던 경기였던 크펠과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새로운 경기장에서의 첫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B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는 팀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90분까지 내내 싸웠다. 이길만 했고 나는 이 경기장이 너무나도 좋다. 여기에서 경기하는 게 너무나 재밌다. 이 경기장에서 뛸 기회를 줘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그 손흥민의 세레모니 중 외쳤던 말이 이게 근데 손흥민이 영어로 했는데 현지에서도 못 알아먹었다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손흥민이 이게 말을 해준 건데 You know what? We are gonna win. 뭐 그거 아니야. 이 경기 우리가 이길 거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때 그 말을 했을 때도 약간 잡음이 들려가지고 현지에서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고 한국에선 대다수가 들어와로 알아가지고 네. 뭔가 이제 손흥민이 약간 흥분해가지고 뭐 들어와 뭐 이렇게 해서 막 한번 진짜 알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들어와 이런 거는 들어와 이게 아니라 이빨 깨물어줘야 돼. 들어와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빨 깨물고 뭔가 그 확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인 줄 알고 그래서 약간 발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영어로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실 이게 멋있는 이유는 이겼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고서 비기거나 졌으면은 손흥민의 이 세레머니가 오히려 어쩌면 흑역사로 남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멋있는 세레머니 된 거죠. 네. 사실 이런 약간 도발적인 세레머니 손흥민이 잘 하지 않는데 뭐 도발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뭐 남들이 대다수가 이제 뭐 맨시티가 대승을 거둘 거다. 뭐 토트넘 홈이겠지만 의미 없다. 특히나 그때 이제 덕배가 뭐 누구나 다 경기장 가지고 있는데 새 경기장이 특별할 게 뭐가 있냐? 라고도 약간 뭐 손흥민의 이제 좀 어떤 자극이 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경기장 얘기도 많이 했었죠. 네. 리버풀은 그때 이제 포르투 이기고 나서 평점인데 알리송이 7점, 아놀드 6점, 로브렌 6점, 반데크 8점, 밀러 6점, 파비니가 8점, 핸더슨 7점, 케이타 8점, 필리는 8점, 살라 7점, 마네 6점. 이때 뉴스가 이게 챔스 끝나고 한 거라 네. 이 뉴스를 해놓은 거라 아까워서 그냥 읽어봤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지나가지고. 경남 FC가 자유한국당 제재금 대납 거부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중징계까지는 아니지만 경남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며 경남은 공식 사과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했고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 후보와 황 대표 이렇게 밀겠습니다. 뭐 또 저번에 이 뉴스 한번 했을 때 무슨 뭐 나한테 와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경남이 뭐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내가 댓글로 웬만하면은 싸우려고 안 해요. 근데 정치적인 색깔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거기서 확 올랐어요 한번. 참았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정치 색깔 가져오면은 그냥 글 지우겠습니다. 네. 그거보다 내가 또 뭐라 할 수는 없고, 네. 여기서처럼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글 지울 테니까 그 색깔 가져오지 마세요. 자유한국도 안 좋아요. 그리고 저 어차피 네, 잠깐 말씀드리면 오지 마세요.
좋아하시면은 거기 연락해가지고 2천만 내 빨리 해달라 하세요. 재수없게 말이야, 씨. 아무튼, 결국 경남은 이 재심을 이제 논란이 계속되니까 강 후보하고 황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재금 대납은 안 하겠다 우리가 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했죠. 결국 경남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경남 측은 자유한국당은 제재금 대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고 연맹이 제재금을 부과할 때 언급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2천만 원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뭐 재심 결과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 18일 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재심하기 전에 지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제가 뭐 경남 팬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례를 냅두면 또 그런다니까요. 항상 같은 실수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매번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도 시간 지나면 또 합니다. 또 해요. 네. 어떻게든 또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받아내야 돼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진짜 많이 발 빼서 그래 반반이라도 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진짜. 이거를 경남이 다 물게 되면 뭐 2천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구단 운영비가 생각해 보면은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들잖아요. 이 시민 구단들은. 하지만 큽니다. 2천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커요. 시민 구단에게는. 기업 구단이면은 몰라. 시민 구단은 큽니다. 많이 커요. 많이. 그래. 별거 아닌 건 아니지 절대. 2천만 너무 커요. 내세요 빨리. 펩이 그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끝나고 나서 1대0 패배가 0대0 무승부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펩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아니지 8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에게 1대0으로 패배한 것이 무엇을 더 해나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대0으로 비기는 것보다는 1대0으로 지는 게 다음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후반전 골은 게임의 향방을 토트넘 쪽으로 갈라놓았고 리그 챔피언이 다음 수요일에 열릴 2차전을 기약하면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2차전에서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에 때로는 1대0으로 패배하는 것이 0대0으로 비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패배에서 또 다른 탈출구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정신 승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패비라면 이런 말 해도 뭐랄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경기가 정말 맨시티가 해볼 만큼 다 했다. 야 정말 미친 듯이 해봤는데 토트넘이 너무 잘 막더라. 토트넘이 너무 그 힘든 상황에서 1등 이기더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말해도 맞아 경기가 너무 막 향방을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 펩은 경기를 준비한 것 자체도 너무나 약간 좀 준비성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 후반에 그렇게 늦게 2명 이제 덕배와 사네를 투입한 것도 너무나 이제 뭐랄까 별로였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아무리 펩이지만 내가 아무리 펩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축구에 대해 잘 알겠지만 이날 펩은 좀 머리가 좀 약간 어지러웠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레즈를 넣은 것도 실패를 했고 그럼 좀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 경기를 동점골 내지 지더라도 원정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는 좀 펩의 약간 작전 실패? 물론 저도 홈에서는 맨시티가 유리할 거라 당연히 생각하죠.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뭐 경기는 또 열어봐야 되는 거고. 네. 가끔은 뭐 이거는 클럽도 같은 얘기인데 가끔은 아무리 훌륭한 감독들이라고 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뭔가 오해를 사고 뭔가 좀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이거는 펩이 설령 속으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도 말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가 홈에서 잘 준비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돌아설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약간 이것저것 말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약간 던져준 것 같아요. 보면 알겠죠, 뭐.
보면 알겠지. 이제 이번 주 보면 알겠지. 아, 델리알리는 손을 진짜 뭐 어떻게 뭐 해서라도 붕대를 감아서 나오겠지. 알리가 입고 없고 너무 크니까. 손흥민 콧구멍 장난 아니야. 헝 슈퍼콩. 손흥민은 맨시티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맨시티도 세계 최고 중 한 팀이지만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해 1대0 승리를 가져왔던 토트넘의 손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맨시티는 빅팀이고 우리 양팀 모두 아주 강한 팀이다. 그러니 이렇게 치열한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지만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날 경기는 아주 치열했고 우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만큼 즐겼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는 우리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장에서 해낸 일이기 때문이며 이번 경기는 우리가 이곳에서 치른 두 번째 경기이고 저는 이 경기장에서 두 번의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클린시트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득점에 대해서 말하기는 솔직히 첫 퍼스터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퍼스터치를 좀 더 잘했다면 마무리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시금 볼을 잡았으며 그리고 각을 만들어내서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슛을 때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이게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 중계를 제가 토트넘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과도한 국뽕. 그러니까 손흥민이 누가 봐도 별로 못했는데 자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로 싸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국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실 국뽕이 있어요. 국뽕 있는 사람이야. 좀 못했어도 잘했다라고 말해준 편이고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나는 그래도 이제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손흥민이 못했으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말을 그래서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중계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뭐 또 그걸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자꾸 막 월클들이 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했었고 저한테 계속 손흥민이 좋아하냐 강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안 좋아한다. 근데 그때는 사실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직선적인 윙어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손흥민 양발이라는 좋은 이제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직선적으로 좀 더 많이 침투하고 골 라인 근처에서 이제 좋은 드리블과 크로스를 올릴 수 있다면 안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피니셔가 아니더라도 골키터가 아니더라도 저는 자기 역할을 그 윙어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때의 내가 비교하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은 너무 달라요.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손흥민이 이제 좀 더 골을 넣는 역할만을 했다면 지금은 세 가지 역할을 하죠. 그 돌파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패스도 정말 잘 넣어줘요. 그러니까 패스가 진짜 옛날에는 손흥민이 패스 미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손흥민이 볼 끊겨가지고 역습돼가지고 위험한 찬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심지어 지금은 수비까지 잘해.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비교하던 손흥민과 지금 그때 손흥민은 그때와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보여줬었지만 내가 그때 말했던 한 2년 전? 그때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손흥민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 손흥민은 올해 선수의 후보로도 갈 수 있는데 올 시즌에 지금 손흥민은 사네와 비교하기가 손흥민한테 미안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손흥민을 더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졌고 손흥민의 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손흥민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도 손흥민을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눈이 말하지만 손흥민이 싫은 게 아니라 인포형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옛날 축구를 봐왔던 사람이라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축구 봤을 때는 고정훈, 서정훈 같이 치고 달리는 게 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축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요즘 축구를 봤다면 이제 가운데를 파고드는 그리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안정환이 말하는 막 니은자 슈팅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했겠지만 제가 옛날 축구를 봤던 사람이라 아무래도 그 예전 레트로적인 그런 선수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축구를
이런 식의 축구를 지금 축구를 보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왜 저렇게 하지? 왜 안으로 빠져들지 않지? 이게 안으로 빠져들면서 이제 풀백들이 오버래핑하면서 공간을 열어주고 요즘엔 그게 기본 전술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누누이 말하지만 자기 이제 그 디펜시브 서드 그다음 미들 서드 그 파이널 서드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됐어요. 지금처럼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이런 게 그렇게까지 막 많은 게 혼용되지 않았다고. 그런 거 하는 팀이 이제 네덜란드 같은 팀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과 좀 달랐고 그래서 내가 봤던 축구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축구도 충분히 축구는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지만 그 전술이 그러니까 이 포메이션이 유행인 것뿐이지 그 안에서의 그 세부적인 전술은 계속해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진화가. 더 많은 전술들이 그 안에 그 부분 연계들이 있는 거고 그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와 그 미들 지역에서의 다른 연계 그다음에 미들과 공격수의 다른 연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수비에서 바로 공격수로 가는 연계도 있고 미들에서 수비도 있고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봤던 축구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축구 선수들은 아무리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추억 보정이 심해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그 추억 보정이 뭐냐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 70% 나머지 30%는 뭔가 내가 이 선수에게 바랬던 게 마냥 있었던 것 같은 네. 이 선수가 했었던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정이 돼가지고 더 좋은 선수를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그 선수가 그것보다 덜 좋은 선수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선수 만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제 취향이 그 손흥민 선수보다는 이제 예전에 클래식한 선수들을 좀 좋아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축구 봤던 분들은.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 요즘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재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재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옛날보다 하는 것도 많고 옛날에 저 진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트리피어가 손흥민에게 짜증내던 거. 너 왜 일로 들어와? 절로 가야지.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 너랑 나랑 같이 사이드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겹치는데 너는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트리피어가 짜증냈던 그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네. 그런데 그 선수가 지금은 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혼자 이끌어가고 멱살 잡고 캐리한다 알죠? 옛날 수아레즈가 리버풀 캐리하듯이 손흥민이 지금 진짜 없는 힘 있는 힘 다 쥐어 짜내가지고 멱살 잡고 캐리하는 거 맞아요. 물론 다른 선수도 이제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손흥민이 진화했다. 예전과는 다르다. 라는 거지. 내가 손흥민을 뭐 무조건 얘가 싫다 이런 거 아닙니다. 손흥민 싫어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네. 많은 게 진화했다. 뭐 손흥민이 진화한 거 오프 더 볼, 온 더 볼, 그다음에 패스, 들어가는 이제 그 이제 타이밍, 그다음에 퍼스트 터치, 모든 게 다 진화했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보시는 거고 지금을. 네. 물론 가끔은 여기서 굳이 손흥민이 패스를 줘야 됐을까? 손흥민 슈팅이 좋은데? 이 손흥민 슈팅 빠따가 좋은데 좀 때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손흥민이 좀 더 넓어진 시야 때문에 더 좋은 걸 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손흥민이 요즘 잘하고 있다. 나도 손흥민 경기 보는 거 즐겁다. 그 얘기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텔레그라프의 맨노가 전하길 에당 아자르는 레알 이적에 첼시가 강경하게 대응해도 재계약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에당 아자르는 계약이 끝나는 해까지 선수를 붙잡는다 해도 첼시와 재계약 생각이 전혀 없으며 그리고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 가격과 일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관없이 결국 첼시가 레알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알은 아자르 영입에 자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계약에 합의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첼시의 1억 파운드 가치에 필적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아자르의 웨스트햄 승리에서의 믿기 힘든 첫 골과 실적은 첼시의 요구 가격을 더욱더 높이 밀어 올릴 것이며 아자르의 재계약 거부는 결국에는 첼시가 레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첼시는 아자르가 강제로 잔류한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뭐 궁지에 몰린 건 레알이 아니라 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FA를 풀리기 전에 선수들이 막 다음 연도에 이제 뭐랄까 재계약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선수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올라가는 것 같고 아자르가 최근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자르 잘하지, 아자르 쩔지 이렇게 생각하던 것보다 한 단계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제 그 이제 토트넘 경기 이번에 했을 때도 아니 리버풀과의 경기 했을 때도 토트넘이란다. 리버풀과의 경기 했을 때도 혼자 그 캐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자르도 대단하지 첼시에서의 선수들보다도 한 단계 높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요즘에 집중력 보이니까 그 한 단계를 더 올라가더라고. 약간 그 뭐랄까 드래곤볼에서 그 초사이언에서 초초사이언 알죠? 그 요즘 드래곤볼 저번에 애니 예고편 보니까 노란색에서 파란색 가더만 그거이지 않을까? 네, 파란색 맞네. 그거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초초사이언 두 번 하면 초초사이언이지. 초사이언 블루라고? CM 블루다 이씨. 피파는 손흥민이 역대 아시아 선수 두 번째로 10호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피파는 공식 SNS를 통해서 손흥민이 리그 목표를 득점하며 역대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UEFA 챔피언스 리그 10호골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으며 막심 샤츠키우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뛰어난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막심 샤츠키우는 우즈베키스탄 레전드로 2016년도에 은퇴하여 현재는 지도자 길을 걷고 있는 40살의 사람이며 아시아 선수로서는 챔피언스 리그 최다 출전과 최다 골인 11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거를 내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홉 경기에서 19실점, 현재 수비에 구멍이 뚫린 경남FC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기록을 합하면 경남은 9경기에서 19골을, 19골을 허용을 했고, 지난 시즌 수비의 중심이었던 박지수가 중국 광저우로 갔고, 경남은 곽태희, 송주훈, 이광선 등을 영입해서 수비진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즌 초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잦은 실수로 연달아 골을 내주고 있고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시즌의 경남은 38경기에서 44골만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했던 팀인데 2018 시즌에서는 38경기 44실점, 2019 시즌에는 벌써 6경기에서 13실점, 챔피언스 리그에서 3경기 6실점. 네. 거의 2골 이상을 먹는 지금 수치죠. 네.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영입하고 나서 당장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영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경남이 이것저것 돈을 벌었다고 쳐도, 네. 이 경남에 또 오는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사실 너무 높진 않잖아요.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구단으로의 이적을 좀 더 선호하지. 그리고 기업 구단도 좀 더 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팀을 선호하니까 선수 영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너무나 핵심 선수가 공수미에 한 명씩 다 이적했죠. 말컹, 최영준, 박지수 이렇게 그 팀의 핵심 선수가 한 명 나가도 막 팀이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 세 명이 나갔으면 그 세 명을 메꿀 수 있는 팀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룩이 왔고 조던 머치가 왔고 수비에는 곽태희 왔나?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영준은 또 특히나 수비 앞선에서 한번 끊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걸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던 머치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조던 머치가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본인이 봐도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또 이 아시아 리그에서의 첫 적응기고. 그 다음에 이 팀에서도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뭐 힘든 거죠. 네게바는 또 네게바는 눈에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네게바는 타겟을 정해놓고 올려주는 크로스나 그런 패스들은 되게 그 이상으로 엄청 좋은데 그 뭔가 좀 침착하게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패스들 아니면은 이제 결정력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쿠니모토가 진짜 여긴 또 쿠니모토가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봐야지 또. 그래도 경남은 그 끈끈함이 있어. 인천과는 다른 좀 약간 팀 색깔인 끈끈함. 물론 인천도 있지만 인천은 지금 뭐 상황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 또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경남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하지만 그 조던머치의 그 박용진을 향한 그 뒷발차기는 진심으로 좀 실망했고 그런 행동을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행동하는 거를 되게 그 아시아 리그를 무시한다 생각해요. 네. 그 나는 뭐 조던머치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유럽에선 그런 행동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 난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히려 여기는 VAR 하고 다 기록이 되는데 너무 가해적이었어. 그 가슴이나 얼굴 쪽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가해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정말 좀 실망했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뭐 좀 그냥 냅두는 거지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저도 참지 않습니다. 뭐 제가 안 참아도 뭐 두던머치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자, 다음은 브라질 축구협회가 새로운 엠블럼과 유니폼을 발표했어요. 뭐 예전에 처음 나왔던 엠블럼. 그 다음에 뭐 엠블럼 계속 조금씩 뭐가 바뀐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고민해 완전히 이거 왜 이래고 별이 생기고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별이 생기고 별 생기고 뭐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근데 이 색감을 쓰더라고. 원래 파란색 약간 이런 약간 뭐랄까 좀 더 검정스러운 파랑을 썼다면 지금 완전 새파란 말 그대로 새파란 이런 파란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난 그냥 별론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월드컵 우승했었잖아 이거. 유니폼도 네. 근데 유니폼은 뭐 사실 뭐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 뭐 바뀌었겠지. 근데 나이키는 워낙에 심플하니까 그냥 깔끔한 걸로 그냥 승부 보는 것 같아서 깔끔한 걸로. 네. 무슨 40년대 무슨 축구 선수 아니고 40년대 축구 선수 이거 다시 그 색감 보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 지금 그죠? 자, 다음 소식은 루카스 토레이라의 특별한 세레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카스 토레이라는 아스날의 첫 번째 시즌에 이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나폴리전에서도 득점을 성공시키며 감탄을 자아냈는데 그는 득점 후에 토레이라는 본인의 삼프도리아 시절 34번의 셔츠를 들고 누군가와 찍은 사진이 있는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는데 We love and 미슐 라피타. 이제 이 문구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언론사들이 알아봤는데 토레이라가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신의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우루과이의 벤토스에서 나고 자란 친구 고 라파엘을 기리기 위해서 세레머니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같이 찍은 사진이 그 삼프도리아 시절의 사진밖에 없었나 봐요. 언제 뭐 저 안에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여튼간에 저 세레머니 그 이제 뭐랄까 저 세레머니 한 이유가 교통사고로 아쉽게 운명을 달리한
자신의 친구를 추모하기 위해서 아마 이때가 그 돌아오는 추모 기간이 아니었을까 다시금 친구의 그래서 이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더 집중이 되고 왜냐면 솔직히 토레이라가 골을 넣기에 쉬운 포지션 아니잖아요. 골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근데 이 준비했다라면 아마 그 집중력이 더 발휘가 됐을 테고 이때 토레이라가 그 굴절되는 슛으로 운이 좋긴 했지만 중간에 끊어서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다 혼자 했거든요. 누구의 도움 1도 없이 자기가 끊고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때리고 그 운이 좋았겠지만 그 운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저 세레머니 할 수 있었죠. 아무튼 좀 대단한 퍼포먼스였어요. 전날 경기에서. 나폴리가 대응 방안을 좀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아스날 경기를 잘 해가지고 2대 0이라는 스코어가 좀 아쉬울 정도로 아스날 많이 잘했죠.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가 진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봉이 25%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맨유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파 리그로 내려갈 시에 선수들의 임금이 25% 삭감될 수가 있고 맨유는 선수들 계약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수의 임금을 최대 4분의 1로 줄이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다 똑같겠지 뭐 거기도. 근데 이 얘기는 저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무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다시금 지금 챔피언스를 가냐 못 가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기사가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황희찬의 원 소속팀인 이 잘츠부르크의 감독인 마르코 로제가 2019-20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 메넨글라드바흐 감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9-20 시즌부터 마르코 로제가 메넨글라드바흐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 출신의 42살의 이 감독은 현재 오스트리아 챔피언인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감독이기도 하며 마르코 로제는 지난 6년간 잘츠부르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보였고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로제가 메넨글라드바흐의 감독에 부임하게 되면 그의 어시스턴트 코치진 3명 모두가 이 메넨글라드바흐로 합류하는 것도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뭐 황희찬이 가면 좋긴 한데 요 감독하고 황희찬하고 약간 약간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선수의 포지션 가지고 좀 얘기가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황희찬은 함부르크가 워낙에 원하니까 지금 임대예요. 1년 임대. 이번 시즌 끝나면 복귀하든 황희찬이 그러니까 많이 불려다녔잖아요. 아시안 게임하고 뭐 아시안 컵도 그렇고 그래서 임대를 쓰는 팀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약간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죠. 왜냐면은 임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용자원으로 좀 많이 쓰고 싶다라는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못했으니까 워낙에 많이 불려가서 또 다쳤잖아요. 지금도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함부르크도 이제 승격을 해야 되는데 황희찬이 없으면 안 되는데 특히나 황희찬은 감독이 원해서 이 함부르크로 간 선수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황희찬을 좋아하고 영입하고 싶은데 일단은 딱 그 세 자리 원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100억. 근데 깎아줄 수 있다. 한 80억 정도? 하지만 처음에 외쳤던 건 100억이죠. 원래 그 전에 저번 시즌에도 한번 완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잘츠부르크가 100억 얘기해서 100억 힘들지 해가지고 이제 영입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에 왔는데 임대 초반에 왔을 땐 너무 좋았죠. 그때 막 가마차기 골도 넣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100억이 비싸지. 100억이 엄청 비싼 거예요. 독일에서 100억은 그 이브리그의 팀의 100억은 엄청 비싼 거예요. 얘네는 돈 진짜 안 써요. 물론 이제 뭐 도르트문트나 뭐 상위에 있는 팀들은 좀 쓰긴 쓰겠지. 근데 이브리그에 있는 팀이 100억 어떻게 써? 한 선수한테.
다음 소식은 골닷컴의 니자르 킨셀라가 전하길 레알과의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며 첼시는 아자르의 이적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는 한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자르가 레알 간다. 아자르는 마음을 굳혔다. 네, 그 얘기죠. 첼시의 아자르가 올 여름 스탠포드 브리지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아자르는 다가오는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위한 마음을 다잡았고 첼시는 이걸 막을 힘이 없으며 이 28살의 선수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즉 레알로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상태이며, 그리고 아자르 자신의 오랜 우상인 지단의 컴백은 그가 레알로 이적하게끔의 욕구를 더더욱이 증가를 시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 레알과 첼시 사이에 그 어떤 클럽도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첼시는 계속해서 우리는 1억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으며 레알은 1억 유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파운드가 얼마냐? 1490억, 거의 1500억이고 1억 유로는 1285억. 두 팀 간의 격차가 한 200억 정도가 나는 거죠. 한 200억 정도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레알은 우리는 무조건 1억 유로까지만, 더 이상 묻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첼시에서는 우리는 잉글랜드 클럽이니까 1억 파운드까지만, 네. 1억 파운드까지만 이제 생각하고 있다. 1억 파운드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뭐 200억 정도 차이. 근데 이게 그래요. 우리가 FM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워낙에 뭐랄까 그 어린 선수들도 뭐 7, 800억 하니까 그 200억 주고 말자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억 2억도 아니고 200억이면 깎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깎을 수밖에 없는 금액 진짜. 존버하면 공짜인데 레알은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팀이 아니죠. 바로 선수 영입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야 되고 리그 우승할 수 있는 클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레스터다 이러면은 존버하지. 뭐 아자르가 나 레스터 너무 가고 싶다,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은 레스터는 존버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레알이잖아. 레알 바로 이제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되는 팀 클럽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죠. 아까 말했던 피오렌티나가 빈센초 몬텔라를 선임을 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빈센초 몬텔라가 새 감독임을 발표했으며 몬텔라는 2021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몬텔라는 특히 2012년부터 15년까지 피오렌티나에서 감독을 또 했었고 그 후 삼프도리아, AC 밀란, 세비야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특히 2014-15 시즌 몬텔라는 피오렌티나에서 유로파리그 준결승까지 올랐던 업적을 가지고 있던 감독인데 그 이후에는 한 시즌에 2번의 경질까지 또 당했던 사람이고 세비야에서는 정말 지저분하게 나오게 되었죠. 네. 이게 감독도 비슷해. 이탈리아는 뭐 물론 안첼로티 같은 이제 뭐 다 이제 다능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우승을 하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탈리아도 그 이탈리아 내에서의 그 감독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이제 뭐랄까 라커룸의 장악력, 그 선수들 간의 이제 옵션, 그러니까 이 옵션이란 것들은 경기장 밖에서의 이제 관계죠. 선수들 간의 관계. 요즘은 그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옛날에는 감독과의 선수와의 이제 선이 분명했잖아요. 요즘에는 그 선이 좀 더 이제 넓게 포용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굳이 만들어내지 않을, 그러니까 콘테와 이 디에고 코스타의 관계라고 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고, 굳이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행동해서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 팀이 이제 약간 붕괴되는, 그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경기장 밖에서의 이제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도 좀 생각을 많이 생각하는, 이제 아무래도 감독 뽑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탈리아도 약간 좀 강압적이다라고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부드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선수와 감독 간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선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세비야에선 너무 좀 약간 지저분했어요 진짜.
유벤투스 팬 120명을 연행한 네덜란드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약스와의 경기가 있었을 때 그 암스테르담 경찰은 아약스 스타디움으로 무기를 운반한 혐의로 유벤투스 팬 120명을 체포했다고 하며 이탈리아 부총리 살비니가 120명 정도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체포가 되었다. 경기장에 들고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축구는 아름다운 스포츠인데 이 말끔한 얼굴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을 때가 정말 이 축구에서는 재밌지 않느냐. 왜 그 무기 같은 것을 네덜란드까지 가져가서 이제 이런 사건을 만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좀 약간 비판적인 말을 했었죠. 그 유벤투스 팬들이 뭘 가져갔냐면 스크류 드라이버, 네, 그다음 막대기, 후추 스프레이, 그다음에 칼, 뭐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다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제 연행이 되었다라고 하고, 여기서 난동 부린 사람들도 연행이 같이 되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왜 그런 거 들고 가느냐? 그냥 가면 되지. 니들 축구 보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갔으니, 특히나 이제 그 아실 거예요. 뭐 이탈리아도 많은 더비가 있죠. 지역 라이벌 더비가, 이탈리아는 사실 뭐 그 지역 라이벌 더비가 더 이제 유명한 것 같은데, 그 토리노 더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옛날 유벤투스가 새 경기장 짓기 전에는 이제 검문 검색도 좀 약간 허술하고 해가지고 그 밖에서 막 가지고 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기 같은 거, 낫 같은 거 막 뭐라 그러지? 왜 외국에 보면 사신들이 막 들고 다니는 그 낫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큰 거. 아니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갖고 가는지 몰라. 분리해서 갖고 가나? 그런 걸 막 경기장에 갖고 가더라고, 걔네 막. 거기서 싸우려고 막, 근데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찔리면 죽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가더라고. 이탈리아 그 축구장 무기 검색해 볼까? 되게 유명한 그 여기 있다. 이거 봐봐요. 코파 이탈리아 결승 시작 전에 압수된 무기. 이거 봐. 아니 이걸 왜 만들어 갖고 가는 거야? 여기 뭐 이게 경기 이기면은 뭐 끝나? 이상한 애들이니까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이런 거 갖고 간다. 이거 왜 갖고, 이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도끼도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다시 이거 테이프, 박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칼 만들고, 이거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겁주려고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진짜 뭐 하겠다는 건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해외 축구 보러 가시는 분들, 아니면 현지에 계시는 이제 한국 분들 있잖아요. 뭐 교민들. 뭐 축구 많으니까 좋겠어 하지만, 축구 열릴 때 오히려 더 많이 싸움도 나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내가 만약에 수원 팬이잖아요. 제 수원 팬이잖아요. 수원인데 뭐 서울 가서 수원 팬 그 수원 유니폼 입어도 그렇게까지 욕먹진 않아요. 물론 뭐 아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싸움 날이 없는데, 여기는 뭐 외국은 절대로 그냥 입지 말라 하더라고, 웬만하면. 홈 경기도 그거 괜히 뭐랄까 좀 해코지 당할 수 있다고, 원정 팬들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다고 별로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경기장에서만 입고 나올 때는 다 벗으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버스에 불 질러봤냐고? 내가 버스에 불 질렀으면 지금 깜빡했겠죠? 그럼 개소리예요. 네. 개소리 한 말이 너무 갑자기 나왔네. 나한테 버스에 불 질러봤냐고 물어보잖아. 모르겠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뭐 또 하나 말하고 싶은가 보지. 자, 다음 소식은, 포그바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 만나기 전에 일주일 넘게 쉬었고 준비 과정도 있었지만, 홈에서 1대0으로 패한 뒤 말하길, 바르셀로나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팀은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맨유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는 다음 2차전을 낙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뭐 오늘 우리는 바르셀로나와 좋은 경기를 했고 분명히 말해 바르셀로나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으며 이제 1차전이 지나갔을 뿐 아직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린 이 2차전을 잘 치를 것이며 이 2차전에 모든 것을 다 걸어볼 것이고 우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도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데헤아가 아주 좋은 세이브를 해냈던 한 번 정도 위험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바르셀로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였다. 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기회조차도 뭐 잡지 못한 포그바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이렇게. 네. 정말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어. 눈알 파잖아요 지금. 아니 씨 스크래틀이 생선이 있냐 눈알 파게? 스페인 축구협회는 디에고 코스타가 8경기 출전 징계를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8경기 징계는 이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심판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4경기 플러스 그 심판에게 그 심판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한 게 4경기 해가지고 4+4 징계가 합산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번 시즌의 여정은 마무리가 되었죠. 아니, 사진은 이제 잉글랜드 있었을 때 사진인데 최근에 그 스페인 그 마드리드 더비인가 그때 이제 사고 쳤잖아요. 패드립 쳐가지고. 그러니까 너의 엄마 뭐 알죠? 엄마 관련된 그 패드립은 여기나 거기나 뭐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그 엄마 얘기해가지고 뭐 심판도 엄마 있으니까 엄마 우리 엄마 네가 이씨 하면서 이제 바로 레드 카드를 때려버렸죠. 시즌 아웃 당한 거죠. 네. 끝났어요. 시즌 아웃 아마 다음 시즌도 못 뛸 거예요. 왜냐면 지금 30경기 넘어갔으니까 얘네 38라운드니까 아마 한 경기 정도? 한 경기? 정도 아마 다음 시즌 시작 경기도 못 뛰지 않을까. 이게 뭐 다른 리그로 이적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리그 갔다 다시 와도 또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리버풀 전담 기자인 도미닉 킹이 전하길 현재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유니폼 계약 협상 중이며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모두가 리버풀과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 리버풀은 유니폼 계약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유니폼 계약권으로 나이키 및 아디다스와 계속해서 협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지난 12월 뉴발란스와 연 4,500만 파운드 670억 및 2020년까지 유니폼 계약을 맺은 리버풀이 새로운 유니폼 공급 업체를 물색하고자 선택지를 가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고 구단 관계자들은 아디다스가 맨유와 체결했던 7억 5천만 파운드 1조 1200억을 리버풀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워리어 스포츠가 첫 발을 내디딘 이후로 리버풀과 좋은 관계를 이어온 뉴발란스에게는 경쟁업체의 제의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재계약 협상에서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 있긴 하지만 뉴발란스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제시액을 맞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를 것입니다. 네. 애플 북사에서 있는 상황이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지식을 맞출 수에 대해 검색 중입니다. 어? 내가 너를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대? 무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런 거 무섭다고! 왜 저래? 정말 안 꺼놨나 이거 저번에? 아니, 패드하고 아이폰이 이거 지금 정말 이게 오래된 거라 그런가?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이 기계를 정말 아꼈어요. 그러니까 새 거 같이 쓴다고. 금이야 오기야 씁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 있죠. 약간 차는 안 그런데 차는 솔직히 좀 제가 불편해서 안 그런데
그 이런 기계들 진짜 아꼈습니다. 안 떨어뜨리고 웬만하면 정말 새거같이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얘네들 너무 그 성능이 과하네 또. 아니 차는 안 그래요. 차는 안 그런데 이런 IT 기기들 약간 그 뭐랄까 생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폰. 근데 전 생폰을 안 좋아해요. 그 진짜 약간 케이스도 완전 두꺼운 거 쓰고 그 필름도 항상 네. 제가 안 붙이고 가서 업체 가서 붙이고 이번에 제가 그 아이폰 6를 우리 그 시청자분한테 구매했잖아요. 케이스가 더 비싸요. 아이폰 6 그 구입했는데 케이스가 더 비싸. 그 정도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시 베나윤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 리버풀, 첼시, 아스날,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요시 베나윤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FC에서 커리어를 끝낸 베나윤이 리버풀에서 93경기를 뛰었고 2013년 첼시에서는 유로파리그를 우승했으며 2008년 이스라엘 국가대표에 데뷔를 했고 이스라엘 국가대표에서도 102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는 말하길 어딜 가든 사랑을 베풀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다음 챕터 또한 도전적이지. 왜? 말을 너한테 한 적이 없어. 왜 그래? 하지 마.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잘 들어? 왜 저러는 거야? 무서워. 그는 말하길 나의 다음 챕터 또한 제스털님이 쉼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시청량 화내지 마. 재사님 감사합니다. 나의 다음 챕터 또한 도전적일 것이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축구 선수 생활을 통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나유는 리버풀에서 활약하는 동안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 FA컵에서 각각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리그, 챔스, FA컵에서 해트트릭을 한 사람이 맨시티의 아구에로, 토트넘의 케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이 베나윤이 리버풀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세 명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훈련 중에 코망에게 베나윤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베나윤이네. 유시 베나윤 즐거웠습니다. 그냥 정말 나주베 씨의 자랑. 닉네임이 베나윤님이 베나윤 즐거웠다고. 나주베 씨의 자랑. 이제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비공개 훈련의 막바지 위치 선정 훈련 중일 때 레반도프스키가 던진 말 한마디에 코망이 완전히 꼭지가 돌았고 순식간에 말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선수는 서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제 수비수인 줄레와 보아탱이 빠르게 달려와 두 선수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다른 선수들이 와서 도와주기 전까지는 줄레와 보아탱도 그 두 선수를 떼어내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몸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코바치 감독은 두 선수를 야! 니들 샤워실로 가 그냥 이렇게 보내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선 야 일로 와 다시 와 훈련해 그냥 해가지고 훈련을 다 마치고 떠났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가 인종차별자예요? 그래요? 모르겠네요. 뭐 저는 아는 게 없는데 레반도프스키 그거가 뭐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쟤는 폴란드 사람이니까 모르겠네. 아무튼 뭐 둘이를 뭐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그렇지 뭐. 토트넘의 오피셜 발표에 따르면 해리 케인은 왼쪽 발목 인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후에 엄청난 측면 인대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동안의 진단에 따라 우리는 케인이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후에 그의 왼쪽 발목에 상당한 측면 인대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1차전 8강전에서 파비앙 델프와 충돌을 했고 다음 주 2차전을 앞두고 포체티노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으며 포체티노 감독은 1차전 후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걱정이다. 우리는 아마도 남은 시즌 동안 케인 없이 그를 그리워하며 시즌을 마칠 것 같다. 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게 바라지만 케인이 회복할 시간은 많지가 않다. 그는 발목이 삐어서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반응하는 거 체크를 해본 결과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는 3개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좀 다른데 그래도 일단 한 달 이상은 보더라고. 네. 2달? 석 달? 이 정도 보더라고요. 네. 항상 케인이 일찍 돌아왔으니까 항상 그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던 시간보다 항상 뭐 2주 빨리, 뭐 아니면 더 빨리 온 적이 있었는데, 네. 빨리 오지 않을까. 현재 뭐 토트넘이 좀 상황이 힘들죠. 네. 독일 갔다 왔는데 친절한 뭐 아니 뭐 친절한 거랑 좀 그러니까 독일이 친절한 건 뭐 꼭 좋은 부분이지만 그 친절하고 상관없지 없지 않을까요? 네. 살라에게 인종차별적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며 조롱한 첼시 팬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첼시 팬들이 프라하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모하메드 살라에게 인종차별적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며 조롱하였으며 이 영상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팬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비하를 하며 살라를 폭탄 테러범이라는 가사로 조롱을 했고 살라는 2014년부터 첼시에서 뛴 바 있으며 2016년 로마로 이적하기 전 임대차 피오렌티나로 떠났었습니다. 이에 관해 첼시는 클럽 성명을 발표해 이런 팬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럽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첼시는 올해 초 부다페스트로 떠나는 중에서도 인종차별적인 가사를 흥얼거렸던 또 노래를 불렀던 뭐 첼시가 두 번째로 이제 또 이런 사건에 휘말린 거죠. 그렇대요. 살라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첼시 팬들에 대한 첼시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첼시는 어떠한 형태든 차별적인 행동을 혐오하고 있으며 첼시의 시즌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면 혹은 멤버십 보유자가 차별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강력한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행동을 취한 일부 팬들은 용납하지 않을 대다수의 첼시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리버풀도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고 잡아내겠다. 지옥 끝까지 가서 인종차별한 사람을 찾아내겠다. 뭐 그런 얘기니까요. 안드레 고메즈는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안드레 고메즈 영입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으며 포체티노가 안드레 고메즈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선수는 중원에서 무사 시소코와 윙크스는 물론 잘 어울릴 수 있는 선수고
하지만 이 토트넘이 메이저 트로피를 노리기 위해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며 다이어와 완야마는 맨날 부상으로 자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기 때문에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다. 또 중간에 또 이적한 이제 선수가 있었고 덴벨레가. 안드레 고메즈는 에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3천만 파운드라는 비교적 싼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포체티노 아래에서 팀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여러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선수가 토트넘으로 올 확률이 몇 없다. 이 선수도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바라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본인이 에버튼에서의 이제 행복하다, 좋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토트넘은 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클럽이고 챔스나 유로파리그, 그러니까 클럽 대항전, 유럽 클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는 또 클럽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네. 토트넘의 이적을 뭐 부담 느끼거나 뭐 피한다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에버튼이나 토트넘이나 완전 급이 다르지. 아니 토트넘은 지금 챔스 8강 올라온 팀인데 꾸준하게 16강 이상 가는 팀이고 어떻게 에버튼이나 토트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토트넘을 그 약간 낮게 부른 거지. 아니 본인은 어디 팀이에요? 말해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본인은 어느 정도 팀을 좋아하길래 에버튼이나 토트넘이나 한번 들어보게요. 뭐 어디 팬이에요? 아스날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를 영입할 시에 지단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다. 그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뉴스인데 에당 아자르는 완전한 전성기에 현재 도달해 있고 현재 그는 자신의 커리어 중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등 상대 팀과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 대부분 왼쪽에서 뛰었지만 최근은 더 자유롭고 많은 지역을 누비며 뛰고 있는데 보면은 아자르가 비니시우스를 왼쪽에 넣고 아자르를 이제 가운데에 두면 이 선에서의 아자르를 비롯한 4명의 선수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그리고 모드리치와 이스코 둘 중에 한 명을 기용하는 4-1-4-1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4-2-3-1 뭐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하다. 이게 좀 전에 나왔던 이 4-1-4-1이죠. 아니면 이제 왼쪽에 비니시우스, 아자르는 약간 이 상편대에 놓는 이런 4-1-4-1도 가능하고 지단이 만약에 이제 뭐 카세미로 그 다음에 루카 모드리치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교수와 함께 뭐 3명을 기용한다면 이제 비니시우스가 조금 뭐 밀릴 수도 있다. 아자르가 뛰어야 되니까 뭐 그 얘기도 있고 4-1-4-1 4-2-3-1 네, 4-3-3도 가능하다. 아자르가 이 왼쪽에서 벤제마에게 연결해주고 본인이 이제 들어가면서 또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토니 크로스 그 다음에 카세미로 모드리치 오른쪽에 비니시우스는 물음표죠. 비니시우스가 어리니까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적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0과 100의 사이에 있는 네, 물음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연습해보고 안 되면 바로 그냥 접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끼워 맞추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오른쪽에 뛴다라는 게 고정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막 그 스위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손흥민도 이 왼쪽이 훨씬 낫지만 오른쪽 뛰기도 하잖아요. 물론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손흥민도 어디에서 뛰어야 되냐 이게 물어본다면 다들 왼쪽을 말하지 않을까요? 탑보다는 탑이나 오른쪽보다는 그래도 왼쪽에서 고정되게 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아예 못 뛰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뛰면서
이게 여기 뛰면은 모드리치와 연계도 필요하지만 풀백들과의 연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축구 보실 때 너무 포지션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풀백도 바꿔 뛰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연계라는 게 그냥 바로 바꿔서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정적인 포메이션 그 포지션 뛰기에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지. 아자를 가면 크카만 안 쓸 것 같다고. 그것도 뭐 나오는 얘기 중 하나예요. 네. 토니 크로스, 뭐 카세미로, 모드리치는 뭐 인터밀란 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뭐 카세미로도 사실 지단 아래에서는 뭐 미들맨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카세미로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레알 팬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뭐 토니 크로스 비슷하지만 그러면 이제 변화의 시점이 올 수도 있죠. 물론 뭐 쓰기도 하겠지만 변화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뭐 중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모드리치는 자신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해 준 인터밀란으로의 이적을 좀 계속해서 바라는 부분도 있고 뭐 레알도 모드리치 뭐 진짜 뭐 꼭 가야 된다면 보내줄게 막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벤제마도 꾸준하게 레알에 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 교체를 해줄 만한. 그러니까 계속 이카르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이카르디도 지금 뭐 레알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디에코스타를 정리하면서 좀 이카르디를 데려올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더 진한 링크는 오히려 이카르디가 꼬마랑 더 진하죠. 진하기는. 뭐 레알이 손흥민과 연결이 안 되었던 건 아니지만 그 뉴스 자체는 진짜 우리가 뭐 저도 뭐 찌라시를 뉴스로 가져오긴 하는데 그거는 정말 핵 찌라시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한국 팬들을 겨냥한 네이버에 올리기 위해서 유럽에 찌라시를 내는 네. 어떻게든 네. 그런 거 옛날에 그 링가드가 바르셀로나 이적설 뜬 거랑 비슷한 거죠. 물론 손흥민 그 정도 그 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연결이 없는데 갑자기 뭐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 뭐. 옛날에 네이마르가 뭐 이적한다 했을 때 갑자기 링가드가 뭐 바르셀로나 간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네. 뜬금없이.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벤제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손흥민하고 벤제마를 비교할 거라면 톱으로 지금 비교하시는 건데 톱에서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손흥민하고 벤제마는. 그치. 뭐 노뉴에 들어가니까 손흥민은. 네. 토니 크로스가 훈련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레알 16년째 응원하는 발렌시아 CF 팬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체류 끝나고 귀국했더니 이강인 출전했네요. 네, 22일 오늘 만에. 스페인에서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네. 그 이강인이 그 한 13분 정도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경기를 또. 저분이 억지기였대. 아무튼 어제도 또 쿠키를 주셨는데 지금 귀국하신 거예요? 어제도 근데 한국이지 않았어요? 모르겠네. 어제.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항상 이틀 전에 그 상황이었구나. 만약 이강인 경기를 좋았겠다. 부럽다. 오늘 레알 마드리드는 레가니스와의 경기를 대비한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고 그러나 토니 크로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클럽은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단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몇 분 전 그 기자회견에서 토니 크로스의 불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토니 크로스는 현재 위장염을 앓았기 때문에 오늘 훈련에 나오지 않은 것이며 오늘과 내일 그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지만 오늘은 함께 훈련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나오겠죠. 위장염. 약 먹으면 되지.
AS 모나코의 스테판 요베티치가 시즌 아웃을 당했습니다. 스테판 요베티치는 수술을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으며 요베티치에게 있어서 이번 시즌은 끝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얘도 참 뭐랄까 좀 다사다난한, 부상으로 치면은 정말 다사다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될 것 같으면 다치고 될 것 같으면 다치고, 상황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되는지. 아니 이게 사진이 이렇게 안 맞냐. 정말 어떻게 맞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냥 홈메스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진이 너무 안 맞나요. 그 노이어와 후멜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누엘 노이어가 종아리 부상으로 울라히와 교체되었고, 겸사 결과 근육 부상으로 2주 아웃이 되었습니다. 종료 직전 허벅지 부상을 입은 마츠 후멜스 또한 당분간 훈련 없이 부상의 치유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클럽 감독은 경기 후에 말하길 핸더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은 안필드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조던 핸더슨은 77분 발목에 통증을 느낀 뒤 제임스 밀러와 교체가 되었으며, 위르겐 클럽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조던 핸더슨의 부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뭐 문제 없다, 괜찮다, 좀 걱정돼서 미리 뺀 것이지 문제는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네의 선제골, 살라의 원더골로 리버풀이 첼시를 2대0으로 격파하며 한 경기를 더한 상황이지만 선두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사디오 마네와 모하메드 살라가 드디어 같이 터졌고, 리버풀이 안방에서 첼시를 누르고 리그 선두를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열렸던 리그 34라운드에서 첼시를 2대0으로 꺾었으며, 첼시를 잡은 리버풀은 승점 85점으로 맨시티를 넘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날 다 어제 봤을 테니까, 아니면 다 이제 오늘 새롭게 경기를 못 보신 분들도 다 봤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리디거가 다치고 나간 뒤 수비에서 좀 첼시가 허약한 모습도 보였고,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약간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경기에서의. 리디거가 잘 맞고 있었거든요. 여튼간에 리디거가 부상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리버풀은 맨시티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무너져 줘야 기회가 올 텐데, 그래도 일단은 집중해서 남은 경기 집중해야 되고, 맨시티도 잘하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찾아보니까 맨시티 우승 확률이 52%, 리버풀은 48%. 근데 그 4% 차이가 50% 이상이냐 이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말이 4% 차이지, 둘이. 그 간극이 너무 크죠? 생각보다. 믿고 가야죠,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는 보도하길 이 라이프치히 베르너가 팀의 재계약 제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의 CEO인 올리버 민칠라프는 베르너가 팀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말했는데, 우린 티모 베르너와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으나 베르너는 끝까지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보냈고, 한편 현재 라이프치히의 감독이지만 다음 시즌이 끝나면 나겔스만이 이제 감독으로 이제 들어오죠. 랄프 랑닉은 다시금 이제 보드진으로 갈 텐데, 랑닉 또한 베르너에게 라이프치히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며 그가 남아 주었으면 하는 이제 마음을 보여주었지만, 본인은 스스로는 이제 더 큰 팀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겠죠. 네.
구단에 폭발한 파리 생제르맹의 투엘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짓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폭발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겟 프렌치 풋볼뉴스는 오늘 투엘 감독이 릴전 대패 이후 파리 구단의 영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는 전반을 1대1로 마무리하면서 버텨보았지만 후반 6분에 페페, 후반 20분 반바, 26분 가브리엘, 39분 폰테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치욕적으로 5대1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미 네이마르를 비롯해 많은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너무하다 정말. 이런 짓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다가오는 낭트전에는 대체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내가 낭트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1군에서 13명밖에 없다.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분노한 투엘 감독은 파리 보드진마저 겨냥하며 비판했는데 나는 중앙에서 뛰었던 라비오와 디아라가 그립다. 하지만 모두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단 운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며 투엘 감독은 누구나 문제점을 다 알 수가 있다. 조만간 파리 회장에게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팀의 스쿼드에 대해서 정말 이 망한 스쿼드, 선수가 없는 스쿼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단 단장이 영입하기 힘들었던 대용에게 미쳐가지고 바르셀로나와 이제 경쟁했죠. 대용아, 뭐 돈 많이 줄게, 우리 팀 와라 했는데 경쟁하면서. 근데 투엘은 대용 필요 없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미드필더 2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단장은 아니야, 대용 데려올 수 있어 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라비오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구단에서는 라비오 싸가지 없다고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 쓰냐 해가지고 뭐 드락슬러 중앙에 쓰고 알베스 막 중앙에 쓰고 해봤는데 그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구단에게 필요한 선수를 알렸지만 묵살이 되었고 지속된 대형 영입에 막 그 영입 경쟁에 계속 거기 미쳐 있으니까 화가 날 대로 난 이 투엘 감독이 부상자는 계속 나오고 선수 영입을 안 해주고 결국은 이적 시장 끝났고 못 데려왔고 선수 영입 없이 이제 후반기 노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맨유와의 상황에서도 뭐 잘못된 또 그런 상황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중국은 우레이 때문에 한숨만 쉴 뿐이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우레이에 대한 아주 혹평의 기사만이 가득합니다. 우레이는 라리가 32라운드 홈 경기 알라베스전에 선발 출전해 63분간을 뛰었습니다. 에스파뇰은 2대1로 승리했지만 우레이는 슈팅 0개로 부진했고 패스는 단 7개만을 했으며 볼 터치도 63분간 10번에 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말하며 중국에서도 우레이 부진에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중국의 신화스포츠는 말하길 우레이가 알라베스전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중국 팬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우레이가 사실 중국에서는 최고의 선수일지 몰라도 솔직히 아직은 수준이 낮은 선수이다.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수준이 아니다. 발음이 안 되네.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응? 라고 이제 말하면 이제 아쉬워했다고 해요. 네. 얘네가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좀 촌철살인을 좀 하더라고 요즘에. 네. 그러니까 언론은 여전히 야 우레이 최고야, 우레이 잘하고 있어, 우레이 동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알아 이렇게 막 그 가려보려 하지만 축구를 보는 팬들이 뭘 가려주냐, 뭘 최고냐. 지금 우리도 같이 경기를 봤는데 개똥인데 무슨 말이냐 못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언론이 계속 나오니까. 이쪽 중국 내에서도 야, 이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앙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영상을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인정하는 부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트위치도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녁 8시에 트위치와 카카오 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팟빵도 하고 있습니다. 네, 팟빵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운동 중에 걸으실 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축구뉴스만 감사합니다. 포텐뉴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안 봐요. 미안해요. 자료, FM 자료 감사합니다. 그 세 개만 합니다. 포텐뉴스, 축구뉴스, 자료. 네. 정치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볼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리고 다음 카페는 락사, 그 다음 FM네이션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